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 하루 만에 당정 지도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당을 잘 이끌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를 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화답했습니다. 첫 소식 고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나도 공산회담하는. 어제 저녁 6시 30분부터 이어진 만찬에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가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만찬 분위기가 무르익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선거는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며 화합도 당부했습니다. 한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삼겹살 모둠쌈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통합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자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함께 식사한 것은 1월 29일 오찬 이후 177일 만입니다. 당정 회동 이후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양측 간 갈등 요소가 얼마나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사람은 조만간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다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 결과 방송사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방송사법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간 정면 충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방송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 의장이 공영방송 문제 논의를 위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를 여당이 거절하자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송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논의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입니다. 최소 4박 5일 이상의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야당은 24시간 이후 중단시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사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나오면 가결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가 2년 동안 나눈 SNS 대화 내용 전문이 검찰에 제출돼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이 내용을 입수해봤더니 최 목사가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려 시도한 정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미국 산삼 몇 뿌리를 보낼 테니 어머니께 고아드리라며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가 사양하면서 전달이 무산됐지만 대통령 취임 뒤에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 탈북 화가의 그림 사진을 보내며 바이든에게 전달해달라고 수차례 제안했고, 이듬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찾아가 명품 가방을 건넨 지 한 달 뒤엔 추가 선물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고급 점퍼와 가방, 스카프 사진을 연달아 보내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이어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김 여사의 무반응으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선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큰형에게 추석 선물이나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자신은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아버지 사진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사진을 전송하며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자 최 목사는 큰형님께만 보여드리겠다. 그런 일 없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지고 당정 화합을 다짐을 했습니다. 자,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마주 앉았습니다.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 한 27명 정도 되는데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뭐 일각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낙선자들까지 다 같이 가서 27명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최고위원과 청년위원들은 당선자들이 갔고, 네, 예. 당 대표는 낙선자까지 이렇게 그리고 황교 비대위 또 이 인사들이 가서 27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많았었으니까요. 네, 그 이때까지 노고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앞으로 잘하자는 뭐 화합의 메시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 뭐 대다수 국민들께서 알다시피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훅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약간 전체 요리처럼 네, 전체가 만나서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대표 간에 이렇게 단독 회담들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시기는 적절했다. 하지만 형식, 그러니까 당선자인 지도부를 먼저 만나는 게 어떻겠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절차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자한테 할 말이 있고 낙선자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와는 지금 현안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낙선자 앞에서는 축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신뢰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선자와 낙선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로 의미 없는 그냥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독대라도 있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독대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당정 관계가 제대로 복원되기는 빠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녀관계 데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데 갑자기 앉혀놓고 화해해봐 한다라고 해서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낙선자도 있고 그리고 당선자도 있고 여기에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사람도 한동훈 당대표와 좀 더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있는 자리가 돼야 이게 서로 조율하는 분위기도 되고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뜨려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한동훈 당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이 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하와 위로를 동시에 하기에 좀 애매한 자리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글쎄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독대를 해야겠죠. 이 상황도 지켜보고요. 또 원팀을 다짐했지만 근데 한동훈호 출범 첫날부터 지도부 내에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놓고 이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르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요. 그리고 당내에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당장 이 문제가 이제 맞닥뜨린 것 같아요. 들으신 것처럼 이 친윤계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공개적으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런 발언이겠죠. 저런 목소리, 견제의 목소리라고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기 이제 언론들에서 계속 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일단은 친윤계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으로 선정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예. 이견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민주당처럼 한 가지 방향으로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각자 다른 소리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폭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한동안은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견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견제라고 보기에는 수위가 좀 셉니다. 셉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민전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굳이 원내대표 소관이다라는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수위였으면 적당했을 텐데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떻게 인사하느냐, 사무총장 또 정책의장 누구를 앉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혜인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친한계 정책의장을 임명할 것이라 이런 전망도 있지만 또 정점식 현 정책의장을 유임하는 방법 이것도 좀 이렇게 관계 설정을 위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감히 예측할 수도 예단할 수도 없는 범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사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예. 밖으로 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안이 잘 지켜졌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쉽게 예단할 영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일단 지금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는 분위기라서 이게 친한계이냐 예. 아니면 비한계이냐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정정식 지금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그렇죠. 직책을 맡은 지가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도 굉장히 또 친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작년 2월인가요? 올 2월인가요? 여기 네. 정정식 의원의 그 안사람 되시는 분께서 네.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요. 빈소까지 찾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대로 또 이렇게 연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글쎄요. 한동훈 호가 자기의 색깔을 가지려면 정책위 의장은 본인의 인선에 의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밖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탕평이냐 아니면 친정체제 강화냐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는데 네. 저는 김민전 최고라든지 김재원 최고가 최근에 바로 네. 전당대회 직후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 갈등 고조를 보이는 것을 보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당무 경험이 많고 당헌 당규에 밝은 그런 분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와 한 대표 입장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자, 당대표로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죠.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기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면 물론 제3자 특검법은 제안은 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거부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상황은. 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 어떻게 보면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얼만큼 대응 능력이 나올지도 지금 판단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얼만큼 단합하는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한 5가지 정도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뭐 방송 장악 중단해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받아라, 육명 한복, 당정 관계 거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로 그냥 막 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안건들을 보면은 뭐 여기 육명 항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맞서는 구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육명 한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이게 명명 전복 아닌가. 이재명이 명령하면 전체가 따른다. 근데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전복할 수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민주적인 절차와 소리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요구안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5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육명 한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짓지 말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소신대로 하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요즘 강조하잖아요.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상식을 말하는 거고 이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지금 특검을 원하고 있다. 그럼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정책 경쟁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5가지로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국민 눈높이에 맞출 때 야당과의 협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제 원론적인 그 말은 이해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다음 날 바로 한동훈 특검 얘기하고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이렇게 나가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 진심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특검, 해병대 특검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민주당이 여지를 더 열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유한다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의 인기가 높아질 텐데 이게 진짜 민주당이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충고인지 그리고 계속 대통령과 나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렇게 갈등이 맞섰을 때는요. 이게 정부가 정권이 붕괴되는 증상들을 보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긍심을 찾아갈 때 이거는 당정 관계가 화합이 될 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정권도 재집권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 첫날부터 야당의 이제 특검법 공세에 화력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여기 처음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소신껏 하되 이게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상병 건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최상병 건을 정말로 신중히 받아야 되는 것이 최상병이 민주당에 끌려가면은 저는 한동훈 특검부터 계속해서 끌려갈 확률들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맞설 부분은 맞서고 그리고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받지 않는 형태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민이라는 포장지 속에 가리고 있는 이 저희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 신경전도 이어졌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퇴하시는 게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그 예상을 했지만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가는 이진숙 후보자들을 불러서 저랑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귓속말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기싸움 아주 팽팽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청문회 과정? 저는요, 이제 이념적인 문제는 사실 진보와 보수의 어쨌든 합의선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카 사용 문제에 대해서만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주식회사라고 MBC가 주식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윤리 강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호텔에서 216건을 5,900만 원, 또 특급 호텔에서는 152건을 5천만 원이나 썼고요. 근데 과거에 KBS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택 근처에서 66만 원 쓴 것이 해임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썼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SNS에 썼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MBC가 이태원으로 뭐 불러냈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저기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인사해라 하고 귓속말에 나에 맞서지 마라.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인사청문회 없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야당인 시점만큼이라도 인사청문회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 한 번도 수준 높은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라 여기 인격 모독 차원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인사청문회가 우리들 화풀이용이 아니라 이거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는 거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세계 7대 강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풍경이라고 보십니까? 인사 똑바로 해라. 나한테 맞서지 마라. 이게 지금 국회의 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사람 면박 주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요. 12,000원짜리 밥 한 끼 먹었다. 그리고 모텔비가 썼다라는 건데요. 일들을 안 해보셨나 봐요. 여기에 그 민주당은. 여기 업무 연관성이라는 건요. 내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 혼자서 밥 먹어도 법인카드예요. 내가 출장 가 있으면 여기 모텔 잡으면 그 숙박비 업무 연장선상이에요. 업무 연장선상이 아닌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참프 사고 이런 게 업무 연장선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카 민망해서 이야기도 못 꺼내겠어요. 야, 법카 꺼내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그 아내 김혜경 씨 법카 쓴 것들 이거 생각나지 않을까 해서 민망해서도 얘기 못 꺼낼 것 같은데 민주당 너무 뻔뻔한 작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야당의 그간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 이후로 삼은 것이 이제 2인 방통위 체제의 요 논란 문제입니다. 여당은 추천을 안 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추천 요청을 안 한 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 어제 상황과 포함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방통위가 5인 협의 체제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기형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야당 몫을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임명을 하지 않았던 면도 있지만 사실 3인 체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속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건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인 협의 체제에서 2인 체제는 기형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악순환을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끊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어쨌든 방통위라든가 이사선임을 하는 그 수를 늘림으로 인하면 어쨌든 선택권이 넓어지고 합의제가 기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야당 탓이냐 여당 탓이냐 전 정부 탓이냐 이것은 닭이 면제냐 달걀이 면제냐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이 정부에서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또 탄핵을 하게 되면 또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2인 체제가 불법은 아니라는 건 맞는 말이죠. 절차적으로 정당성은 없습니다. 과거 법원 사례에서도 2인 차례에 대해서 정당성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인 체제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은 그 어디에도 없고요. 이거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 민주당이 계속해서 떠드는데 어떤 방송에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용비어 청가를 외치던가요? 나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기 전당대에서도 용산을 위해서 방송을 하던 곳이 한 곳이라도 있던가요? 전 유튜브 일부 빼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방송 장악이라는 말부터가 이게 지금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야당 몫으로 추천해야 될
위원이 있으면 빠르게 추천해야지 이런 정상적인 절차부터 다 할 임무들을 먼저 해라.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이사진 숫자 늘리자라는 거 이거 추천자가 누굽니까? 추천자들 다 이거 야당 몫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꼼수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방송 장악을 해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거짓말들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사진을 늘려서 아무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펼쳐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방금 하신 말이 전혀 달라요. 우리 보수가 정권을 차지해도 방송만큼은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지금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 방송은 민주당이 장악한다라는 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네. 그 MBC 사장 교체 문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문제의 이런 양쪽의 싸움의 기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 MBC 사장은 교체될 겁니다.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지금 안 사장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또 이 흑자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흑자의 내용을 봐야 된다. 비형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많은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너무 복잡하고 긴 얘기이기 때문이지만 결국에는 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금 야당과 협의를 해서 조금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지 야당 같은 경우는 방통위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2인 체제, 3인 체제 이런 것들이 독선적이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해버리면 또 임명을 해야 되고 또 청문회가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언제 일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MBC 같은 경우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는 인사 바꿔야 되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부터 공정방송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들이 여기 국회 앞에 가서 안까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 시위들을 하고 그랬는데 집시법 위반이죠. 법과 절차부터 지켜라. 여기에 법치국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집시법 지키면서 시위하라는 것 이런 것들에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절차대로 하시고 법치 지키면서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그 시위한 문제 그걸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그쪽 노조에서도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 상황을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막기 위해서는 막 계속 할 것이다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켜내고 그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노총의 지령을 받고 언론 노조가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노조위원장이 아예 각자의 연맹이 있는 것이고 그 연맹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저희 복인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좌파 진보의 편만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차를 좀 정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탄핵이 계속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꺼내는 저는 합의를 좀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좀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셔요?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되려면요. 방금 이게 이념 당연히 방송국이나 이런 언론이 이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형평성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노총이라는 강한 세력부터가 빠져줘야지 저는 이게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나 막강해요. 민노총이 여기 방송 장악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르지 않아요. 민주당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강한 세력이 지금 벌써부터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종의 집회를 법까지 어기면서.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박수 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래서는 이게 언론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지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일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짧게 반박할 시간 드릴게요. 민주노총이 말 풀네임을 보면 민주노동자 총연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2,50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절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되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된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정책적인 면들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이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것을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어떤 레토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좀 협의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협의안도 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걷어찬 겁니다. 예, 걷어찼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이렇게 했다라는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함께 좀 덧붙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 이재명 1극 체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최고위원 후보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프레임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호위무사를 다 자처하는 그 연설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럼 그럴 리가 없겠죠. 짧게 민주당의 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명명하복이다. 이재명이 명령하면 전체가 다 따른다. 명명전복이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적인 절차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은 목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제안을 한 그 임기 단축, 뭐 이런 승부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제 의제 자체는 사실 정치권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사실 이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임자를 뽑는 대회인데 예. 어떤 개헌과 관련된 것은 사실 야당만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렇겠죠. 국민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공감을 얻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좀 평온해 보이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의 격돌 오늘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복입니다.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치솟겠다고 하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기자, 오늘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벌써부터 후덥지근한 기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오늘 전국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 33도, 강릉 34도, 전주 35도, 대구 3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전국에 소나기도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전역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최대 40mm, 대전과 경북, 경남은 최대 60mm까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비가 그친 뒤에는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마약 전달책이 강남의 주택가에서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 마약 밀반입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0억 원어치에 달하는 마약을 몰래 들여온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반죽기에 마약을 넣어서 밀반입하려고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용 반죽기 안을 열어보니 빈 곳에 부품 대신 밀봉된 봉투가 줄지어 나옵니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20대 태국인이 지난달 10일 국제화물을 통해 이 반죽기를 들여왔는데 그 안에 시가 530억 원어치 5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6kg을 숨겨 밀반입한 겁니다. 1kg씩 개별 포장에 16kg을 채운 뒤 외부에서 필로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해 밀반입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입국해 충남 아산에서 일하던 20대 태국인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태국 현지 마약 총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약 16kg을 밀반입해 이 중 2kg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거래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통된 마약 2kg은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20대 태국인과 마약 2kg을 구입한 40대 한국인을 검거했습니다. 20대 태국인 주거지에서는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달하고 남은 마약 14kg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태국에 있는 마약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에 대법원장실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표를 반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대법원장한테 사표 수리를 꼭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미 2020년 2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다음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녹취록이 밝혀졌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뭐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는가. 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법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사표 수리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비난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리를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적으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발이 있었고요. 네. 이제 3년 5개월 만에 드디어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아,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10개월 만이고요.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왜 그동안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환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임기 중에 사실 직접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가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고 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간 동안 한 10개월 동안에도 소환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김의경 부장판사를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것도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늦어졌는데 이 법리적 검토나 이 사실 관계는 복잡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결정이든 서면 조사로 끝내든 아니면 조속히 소환을 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사법농단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게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될지 이거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조사의 형식부터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원래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영부인 관련된 그 조사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자하고 검사가 협의해가지고 조사 일시와 그 장소 같은 것들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면 조사라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뭐 서면 조사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서면 조사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법원 내에서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은 하겠다.
하지만 공개하지는 말고 비공개로 내가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조사 방식이 또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죄질이 좀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꼬집은 것 같아요. 그 대마나 프로포폴의 투약 횟수가 장기간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도 있고 또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의 불법 행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일단 이 자체로도 좀 무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검찰이 죄질을 불량하게 본 이유는 이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에 미국에서 이 유튜버에 의해서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자 그 유튜버에게 이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또 관련자에 대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유아인 씨가 막대한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주변인들을 뭐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그런 혐의를 강요하고 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불량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이제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 씨는 직접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이런 태도는 재판에 좀 긍정적으로 유 씨 입장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마약 범죄는요, 이른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마약을 내가 마약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성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말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만 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진심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내가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걸 결국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재판장일 텐데 법원에서 유아인 씨의 그 생각을 얼마나 인정을 해줄지가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 씨는 대마 흡연, 자신이 대마를 흡연한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약류 관련해서는 이 상습적이고 장기적으로 뭐 했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대마에 대한 이 흡연 교사가 있었고 또 본인이 어떤 대마 흡연 사실 발각되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1심 선고에서 실제 실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혐의 부인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이 오물풍선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경비와 보안에 구멍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 청사 안에 떨어졌다는 것에서 보면 대통령실 주변 3.5km 정도가 비행 금지 구역 아닙니까? 그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매뉴얼은 합참의 매뉴얼은 이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떨어진 후에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오물풍선 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든가 생화학 무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NLL을 넘을 때 격추하는 방법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 대처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군이 오물풍선 도발의 막대응 차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막을 대체 없을까요? 글쎄요, 김병주 의원이 그 휴전선 넘을 때 그 풍선 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풍선이 비행기입니까? 풍선을 갖다가 한두 개 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이 그 휴전선 넘어올 때 그 풍선에 대해서 사격을 갖다가 다다다닥 하면 그거는 전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장까지 하셨다고 하는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물 대개는 이제 오물 정도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다음에 우리 영토로 들어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총질하면 또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인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북 확성기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프랑스 당국은 100년 만에 유치한 올림픽이 폭력으로 얼룩질까 개막식 당일 경찰 병력을 4만 명 넘게 투입하는 등 보안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축구팀이 삼엄한 경호 속에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선수단을 노린 테러 위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Particulièrement sensible, classé comme tel par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Israël-Mali. C'est pour ça que je suis auprès des effectifs de la police, de la préfecture de police pour pouvoir évidemment. 앞서 이란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올림픽 참가를 공개 비난하면서 테러 우려가 커졌습니다. Feel the anxious, we feel the pressure about the conflict in Israel, but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소셜미디어에 유대인 테러로 이스라엘에 복수하자는 글을 쏟아내고 있고 파리 도심에선 이스라엘 참가 반대 시위도 이어집니다. The government of Israel is a criminal war, so they don't have right to come with flag of Israel. 최근 파리 번화가에서 경찰이 괴한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데 이어 차량 트렁크에 숨어 테러 방지 구역에 잠입하던 러시아인이 적발됐습니다. 일각에선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극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파리시는 올림픽 기간 매일 약 3만 명, 개막식 당일엔 4만 5천 명의 경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 재무부는 중국 밍웨이 전기 등 5개 기업과 천텐신 등 중국 국적자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 수많은 미식 식당이 모여있는 미국 뉴욕. 그중에서도 고기를 다루는 유명 식당들이 많은데요. 뉴욕의 3대 스테이크 식당이라 평가받는 곳 중에 한 곳의 경영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성인 엄지손가락 길이만한 두터운 포토하우스 부위에 소금 밑간을 하고 강한 화력의 오븐에 넣어 굽고 또 굽습니다. 은행가였던 피터 주이너 대표는 스테이크하우스 40년 경력의 아버지 울프강을 설득해 식당을 시작했고 그 식당은 어느덧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도축 이틀 안에 고기를 받아 28일 동안 드라이 에이징. The outside covering gets a little bit harder, so all the juices and the flavor stays in.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순두부찌개와 삼계탕을 찾는다는 주이너 대표는 한식의 세계화는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general, people's palates a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and they're open-minded, so it's not just want to be eating the same thing every day. 외국에서 한식은 새롭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한국식 코리안 바베큐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In New York, there's a lot of Korean barbecue. Do you see them as a competition, or do you see them as like another trend, or what are your thoughts? I don't see it as competition. I see it as a compliment. So it's always great. I'm a beef eater. I think most people that go to steakhouses are beef eaters, but it's nice to have the opportunity to eat beef in different ways. 주이너 대표는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을 줄 아는 민족인 점이 한국 진출의 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엔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서핑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거친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는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서핑 경기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에서 열리는데요. 타히티의 테아푸포를 찾은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타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면서 짜릿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곳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진행하고자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약 15,700km나 떨어진 이곳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것 테아푸포는 전설적인 파도가 치는 곳으로 거칠고 커다란 파도로 유명해 서핑 마니아들에게 꿈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다는 건데요. 타히티에서 서핑 경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관중이 모여 새로운 시설 건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경기 장소를 타히티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올림픽의 서핑 경기에 이런 이유를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남부지방은 나흘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33도, 전주와 대구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40mm,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구름 사이로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장마는 언제 끝나냐, 이게 장마인 끝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장마가 막바지에 이른 건 사실이지만 태풍 개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개미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는 않겠지만 장마 종료 시점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상청에서는 태풍 개미가 빠져나가면 장마 종료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